내가 초등학교에 다니던 때의 이야기다. 그 학교는 활동을 통한 학습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곳이었다. 아이들이 각자의 속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일환이었고, 교사들은 창의적인 수업 계획을 세우도록 권장받았다. 각 교실은 학년 동안 이어질 특정 테마를 선택했고, 수학, 읽기 등 모든 과목은 그 테마에 맞춰 가르쳐졌다. 이 테마를 그룹이라고 불렀다. 우주 스페이스 그룹, 바다씨 그룹, 지구와 earth 그룹이 있었고, 내가 속한 그룹은 커뮤니티였다. 미국의 유치원에서는 신발끈 묶는 법이나 나눠 갖는 법 같은 기본적인 것들만 배우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억은 흐릿하다. 내가 똑똑히 기억하는 건 단 2가지다. 나는 내 이름을 가장 잘 썼다. 풍선 프로젝트는 커뮤니티 그룹의 핵심 활동이었고, 아이들에게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어른의 방법이었다. 아마 이 활동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학년 초 어느 금요일 우리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각자 책상 위에 풍선 하나가 놓여 있는 걸 보았다. 풍선은 꽉 부러져 있었고, 끈으로 묶인 채 테이프로 책상에 고정되어 있었다. 책상 위에는 마커, 펜, 종이 한 장,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프로젝트의 내용은 이랬다. 종이에 편지를 쓴다. 편지를 봉투에 넣는다. 봉투를 풍선에 붙인다. 원한다면 풍선의 그림을 그려도 된다. 대부분의 아이들은 풍선 색깔을 두고 싸웠지만 나는 미리 생각해둔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모든 편지는 일정한 형식을 따라야 했지만 그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었다. 내 편지는 대략 이랬다. 안녕. 내 풍선을 찾아줘서 고마워. 내 이름은 이름이고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 풍선은 가져가도 돼. 하지만 답장을 보내줬으면 좋겠어. 나는 핫쇼핑, 탐험, 궁전 만들기, 수영, 그리고 친구들을 좋아해. 너는 뭐가 좋아? 빨리 답장해줘. 우표를 살 1달러도 같이 보낼게. 나는 1달러 지폐 위에 우표용이라고 크게 썼다. 엄마는 그럴 필요 없어라고 했지만 나는 이게 천재적인 생각이라고 믿었다. 선생님은 우리 각자에게 풍선과 함께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주었고, 그 사진을 편지와 함께 봉투에 넣게 했다. 아마도 봉투에는 이 프로젝트의 취지를 설명하는 선생님의 편지도 함께 들어있었을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이거였다. 학교를 떠나지 않고도 커뮤니티를 경험하게 한다. 안전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운다. 다음 몇 주 동안 편지들이 하나둘씩 도착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편지에는 각 지역의 랜드마크 사진이 동봉되어 있었다. 편지가 오면 선생님은 교실 벽에 걸린 큰 지도에 그 사진을 붙이고 풍선이 어디에서 왔는지, 얼마나 멀리 날아갔는지 표시했다. 정말 똑똑한 아이디어였는데 우리는 매일 학교에 가는 게 즐거워졌다. 오늘 내 편지가 왔을까? 학년이 끝날 때까지 우리는 주 1회 편지를 쓸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아직 편지가 오지 않은 아이는 다른 친구의 펜팔에게 답장을 쓸 수도 있었다. 어느 날 나는 교실에 들어서며 책상을 확인했지만 여전히 편지가 없었다. 하지만 내가 앉자마자 선생님이 다가와 봉투 하나를 건넸다. 나는 너무 기쁜 나머지 봉투를 열려던 찰나 선생님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실망하지 마렴. 나는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편지가 왔는데 왜 실망해야 하지? 선생님이 봉투 안을 미리 본 건가? 지금 생각해보면 당연히 교사들은 편지 내용을 검토했을 것이다. 부적절한 내용이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봉투를 열자 이해가 됐다. 편지는 없었다. 봉투 안에는 폴라로이드 사진 한 장만 들어있었는데 너무 흐릿해서 뭐가 뭔지 구분이 안 갔다. 마치 사진을 찍는 순간 카메라가 흔들린 것 같았다. 사막 같은 풍경이었지만 반환 주소도 없어 답장을 보낼 수조차 없었다. 나는 완전히 상심했다. 학년이 진행되면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편지가 오는 것을 그만두었다. 결국 유치원생과의 편지 교환은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 나를 포함한 모두는 거의 관심을 잃었다. 그런데 나에게 또 편지가 왔다. 다시 흥분이 되살아났다. 다른 아이들의 펜팔들은 다 떠났는데 나만 계속 연락을 받는다는 게 뿌듯했다. 첫 번째 편지의 사진만 있었으니 이번에는 그걸 보완해 주려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이번에도 편지는 없었다. 또 다른 사진 한 장. 이번에는 조금 더 알아볼 수 있었다. 사진은 위를 향해 찍혀 있었고 건물의 한 모서리가 보였다. 나머지는 태양빛에 의해 렌즈 플레어로 흐려져 있었다. 풍선들은 그리 멀리 날아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도는 점점 복잡해졌다. 그래서 아직 편지를 주고받는 아이들은 사진을 집으로 가져갈 수 있게 되었다. 내 가장 친한 친구 조씨는 학년 말까지
총 4장의 사진을 가져갔다. 그의 펜팔은 매우 협조적이어서 인근 도시의 여러 장소에서 사진을 보내줬다. 나는 거의 50장을 가져갔다. 선생님은 모든 봉투를 열어 확인했지만 나는 점차 사진을 보는 것조차 그만두었다. 그렇지만 나는 그 사진들을 내 수집품이 들어있는 서랍에 보관했다. 학년이 끝나자 나의 관심은 다른 데로 옮겨갔다. 그해 크리스마스에 엄마는 나에게 소형 눈콘 기계를 선물해 주셨다. 조씨는 그걸 너무 갖고 싶어 했고 결국 그의 부모님은 그의 생일에 더 좋은 눈콘 기계를 사주셨다. 그해 여름 우리는 눈콘 가게를 열어 돈을 벌기로 했다. 우리는 눈콘 하나에 $1를 받기로 했고 대박이 날 거라 믿었다. 조씨는 다른 동네에 살았지만 결국 우리는 우리 동네에서 가게를 열기로 했다. 우리 동네는 잔디를 잘 가꾸는 사람들이 많았고 뒷마당도 더 컸다. 우리는 5주 연속으로 가게를 열었는데 엄마가 그만두라고 할 때까지 계속했다. 5주차 주말 조씨와 나는 번 돈을 세고 있었다. 우리는 각자 눈콘 기계가 있었기 때문에 따로따로 번 돈을 한데 모아 반씩 나누기로 했다. 그날 우리는 총 $16를 벌었고 조씨가 나에게 $5를 건네주는 순간 나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 $1 지폐에 FRSTAMPS라고 쓰여 있었다. 조씨는 내가 얼어붙은 걸 보고 잘못 세었냐고 물었다. 나는 그 지폐에 대해 설명했고 그는 진짜 대단하다라고 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다. 내가 풍선에 붙여 보낸 $1가 수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다시 내게로 돌아온 것이다. 나는 급히 집으로 뛰어가 엄마에게 말하려 했지만 내 흥분과 엄마의 정신없는 전화통화 탓에 내 이야기는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 엄마는 그냥 오, 그래? 잘 됐네 라고만 하셨다. 답답한 마음에 나는 다시 밖으로 나가 조씨에게 보여줄 게 있다고 했다. 내 방으로 들어가 서랍을 열고 봉투 더미를 꺼내 사진 몇 장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사진부터 시작해 10장 정도를 보여주었지만 조씨는 금방 흥미를 잃었다. 그는 자기 엄마가 오기 전에 하천에서 놀자고 했다. 우리는 하천에서 흙전쟁을 벌이다가 주변 숲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들었다. 주로 너구리나 길고양이들이 살고 있었지만 이 소리는 너무 컸다. 우리는 서로를 놀라게 하려고 그 소리의 정체를 추측했다. 내 마지막 추측은 미라였지만 조씨는 로봇이라고 우겼다. 소리가 기계음 같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떠나기 전 조씨는 진지한 표정으로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너도 들었지? 로봇 소리였어. 너도 들었어. 맞지? 나는 들었고 기계음 같았기 때문에 로봇이라고 동의했다. 하지만 지금에 와서야 우리가 들은 소리가 무엇이었는지 알게 되었다. 우리가 집에 돌아왔을 때 조씨의 엄마는 부엌 테이블에서 내 엄마와 함께 기다리고 있었다. 조씨는 엄마에게 로봇 소리에 대해 말했고 두 엄마는 웃었다. 조씨는 집으로 갔고 나는 저녁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다. 나는 오래 잠들지 못했다. 그날 일이 너무 신기했기 때문에 다시 봉투를 꺼내보기로 했다. 나는 첫 번째 봉투를 바닥에 놓고 흐릿한 사막 사진을 위에 올렸다. 두 번째 봉투를 옆에 놓고 건물 모서리가 찍힌 사진을 올렸다. 이렇게 하나씩 사진을 배열하자 대략 50의 그리드가 만들어졌다. 나는 항상 소중히 모은 물건들을 조심히 다뤘다. 사진들을 자세히 보니 점점 더 알아볼 수 있는 것들이 보였다. 새가 앉아있는 나무, 속도 제한 표지판 전봇대, 어떤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는 순간 어지러움이 밀려왔다.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다. 왜 내가 이 사진에 있지? 건물로 들어가는 사람들 사진의 가장자리에서 나는 엄마와 손을 잡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했다. 사진의 가장자리에 있었지만 분명히 나였다. 내 시선이 폴라로이드 사진들 위를 떠돌면서 불안감이 점점 커졌다. 이상한 감정이었다. 두려움보다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것 같다는 느낌이었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지 몰랐지만 나는 계속해서 잘못한 일이 있는 것처럼 불안해했다. 그리고 그 감정은 사진을 더 볼수록 강해졌다. 나는 모든 사진에 있었다. 가까이서 찍힌 사진도 없었고 나만 찍힌 사진도 없었다. 하지만 는 모든 사진의 구석에, 옆에, 뒤에, 아래에 있었다. 어떤 사진은 내 얼굴의 아주 작은 부분만이 사진의 가장자리에 찍혀 있었지만 분명히 나였다. 나는 항상 거기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어린이의 마음은 이상하게 작동하지만 나는 이미 무언가 잘못했다는 느낌에 사로잡혀 있었다.
나는 내가 왜 이 사진들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문제가 될까봐 내일까지 기다리기로 했다. 다음 날 엄마는 아침 내내 집안 청소를 하셨다. 나는 만화를 보다가 적절한 때가 오자 폴라로이드 사진들을 보여주려고 했다. 엄마가 우체통에서 편지를 가지러 나가시자 나는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놓고 기다렸다. 엄마가 돌아오시자 나는 말했다. 엄마, 이 사진들 좀 봐주세요. 잠깐만. 달력에 표시할 게 있어. 1분 후 엄마는 내 뒤에 서서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나는 사진들을 설명하면서 내가 어떻게 모든 사진에 들어있는지 보여주었다. 엄마는 처음엔 그래 하며 대답하셨지만 점점 조용해지셨다. 그러다 갑자기 숨을 쉴 수 없는 것처럼 헐떡이기 시작하셨다. 엄마, 미안해. 나도 몰랐어. 나한테 화내지 마. 엄마는 전화기를 들고 뛰어다니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나는 불안하게 테이블 위에 우편물을 만지작거렸다. 그때 우편물 더미 사이에서 또 다른 폴라로이드 사진이 나오는 걸 발견했다. 혼란스러웠다. 내 사진들 중 하나가 실수로 우편물에 섞인 건가? 하지만 그 사진은 본 적 없는 새로운 사진이었다. 이번에는 더 가까이서 찍힌 사진이었다. 나무들 사이에 서서 웃고 있는 나 자신이 보였다. 그런데 나만 있는 게 아니었다. 조씨도 함께 있었다. 이 사진은 어제 우리가 놀던 장면이었다. 나는 소리를 질렀다. 엄마는 여전히 전화로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계속 불러댔고 엄마는 마침내 왜? 라고 답했다. 나는 물었다. 엄마, 누구한테 전화하는 거야? 경찰이었어. 왜? 나 잘못한 거 없는데. 엄마는 테이블 위에 봉투를 집어들었다. 조씨와 내 사진은 미끄러지며 다른 사진들 옆으로 떨어졌다. 엄마는 봉투를 내 눈앞에 들이대셨지만 나는 엄마의 얼굴만 바라볼 수 있었다. 엄마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있었다. 눈에 눈물이 고이시며 엄마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조씨가 어제 집에 들어가지 않았대.